우리가 라이브 특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백하는 재미가 있죠. 알겠죠? 그 댓글 잠깐 보니까 지방의 파트가 빠졌다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던데 왜 문자가 왔느냐? 제 번호를 알고 계실까 그렇겠죠. 제 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서비스로서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지방의장까지 지방이 중요했었는데 공단계 이 기기들이 워낙 아주 민감도가 높아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빽하겠습니다. 공단계 최첨단 IT 기술 자랑합니다. 말로 다 됩니다.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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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라. 장난입니다. 잘 넘어가죠. 자, 지방의회 파트 제가 오늘 준비해 왔었는데 어디 갔어? 여기죠. 요거 아까 넘기면서 스르륵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알았죠? 자, 지방의회입니다. 중요합니다. 또또 겪고 계신 분은 24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PPT로는 이미 준비했는데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봐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들 이런 파트들은 여러분이 혼자 정리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좀 복잡하고 뭔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것만 딱 알고 하세요. 그래서 이 특강은 이것만 꼭 알고 하자. 라이브 특강입니다. 의회 의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연임제한이 없는데 그러나 이 신분은 뭐냐? 지방직,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자, 그건 기본적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해야 될 기본적 의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의결 사항들이 바로 지방자치법에 쭉 규정된 사항이고 이건 법령 특강에도 했었지만 여러분이 봐두셔야 할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제정과 개표입니다. 특히 제정이죠. 주의할 건 조례 공포권은 누가 갖는다? 장이 갖습니다. 왜? 한국은 기관 대리평이라서. 알겠죠? 그 중에서 강시장입니다. 강시장형. 공포권과 제정은 다릅니다. 나머지 예산, 결산, 법령 그리고 기금 설치, 운영 이런 것들 대통령을 정한 중요재산 취득 처분 바로 7, 8 됐는데 바로 9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청원을 수리하고 이건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만 됩니다. 알겠죠? 청원 일종의 민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요 청원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의회에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일반적 의결 정족수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입니다. 이건 됐고 특별 의결 정족수를 시험 직전에 꼭 외우고 계십시오. 특별 의결 정족수. 자, 의원의 자격 상실과 제명시키는 겁니다. 특히 제명을 주목하고 계십시오. 제명은 바로 뭐냐? 제적 3분의 2입니다. 알았죠? 제적 3분의 2. 그래서 올려오실 때 이재명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숫자 특강 때 제가 강조했죠.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재명. 알겠죠?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뭐 3분의 2입니다. 원래 그래서 외유 갖다가 무리를 일으킨 7곡 땡땡 의원들 제명됐죠. 왜? 3분의 2로서. 알겠죠? 요게 원래 굉장히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아저씨를 꼭 기억하세요. 이재명 아저씨 알겠죠? 판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재명. 자, 헛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제2요구에 대한 재의결입니다. 제2요구 한 것을 재의결한 거. 요건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방의회 파트가 좀 약하신 분들 자, 보너스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의회와 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기관 대리평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정하게 되면 공포권이 없기 때문에 장에게 자 공포해 주세요라고 장에게 토스하죠. 요 기간이 며칠? 5일. 알겠죠? 넘겨줍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장이 검토한 다음에 뭘 한다? 도저히 이건 봉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2요구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제의회로 제2요구 들어가죠. 그럼 제2요구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제2요구를 의회가 받아서 뭘 한다?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로 하게 되면 제적 과반수와 출석 3분의 2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됩니다. 이건 조례로 딱 정해버립니다. 그렇죠? 확정된 조례로서 이제 장에게 공포권이 다시 들어온 거죠. 이럴 때도 장이 공포 안 하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디로? 이제 의회 의장에게로 토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적 절차고 만약 장이 이걸 가지고 도저히 난 공포할 수 없도 한번 소송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제소하죠? 행정법원, 내법원, 대법원으로 제소합니다. 알겠죠? 대법원으로 제소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의회와 장과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죠. 그렇죠? 날짜는 며칠? 20일. 알겠죠? 20일, 15일 아닙니다. 20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자 아주 강조하는 것들은 숫자 특강에 또 해뒀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 특강은 엄청나게 양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여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해서 보고 가셔도 충분히 자신감 얻고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너스로 드렸고 PPT 넘어간 사제 의미로 보너스 드렸고 그 다음
의장, 부의장이다. 불신임 의결이 있습니다. 불신임 의결. 자, 불신임 의결은 최적 4분의 1의 최적 과반수입니다. 요 세 가지. 자, 보너스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는 기관, 대리평, 통합평, 대리평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의회 장애사고 견제하라는 논리로 잡아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회와 장 사이에는 견제하고 서로 대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주냐면 자, 장은 의회를 해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고 이런 의회 해산권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 본 적이 없을 텐데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 보면 의회 해산, 뭐 중의원 참여원 해산 뭐 이런 게 종종 나타납니다. 거기는 내각제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는 그러면 이 해산권에 대해서 뭘 하냐? 장, 너 나가. 이래서 장을 불신임 의결할 수 있어요. 불신임. 이게 이론적인 건데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불신임권 없고 해산권 없습니다. 알았죠? 단 남아있는 건 딱 하나인데 뭐냐면 의회 안에서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신임하는 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기관 대립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최적 4분의 1 이상 그리고 최적 과반수 찬성. 요겁니다. 알았죠? 아주 중요한 특징적 제도니까 세 가지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눈빛들이 워낙 초롱초롱하니까 하나만 더 드리면 선결처분권도 알아두십시오. 알았죠? 선결처분권. 선결처분권은 누가 행사하죠? 장의의회, 장의 권한입니다. 알겠죠? 의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이 하는 권한입니다. 장, 선결처분권. 일종의 비상적 권한인데 의회 장애 간의 비상적 권한인데 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소집할 만한 시간적 여유로 시간적 여유로 지체된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선결 처분은 장이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뭘 한다?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을 얻습니다. 승리가 아니고 승인. 알겠죠? 승인일 필요 없고 승인. 왜 그런 이야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자, 승인을 얻는데 중요한 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어떠하다고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죠. 정확하게는 선결처분권은 장의 권한이다. 그리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의회 승인. 그리고 그때부터 효력 상실한다. 이거면 파이널 정리로 딱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PPT가 쭉 넘어간 관계로 잘 됐습니다. 돌아온 김에 여러 가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진도 보면로 쭉 들어가셔가지고 기금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가죠. 자, 기금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축성을 빼면 기금을 다 놓친 겁니다. 신축성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신축성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상 정치로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기금은 신축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위해서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점. 알겠죠? 이 법률이 있다는 점이 특별회계와 공통성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차이점 어디? 기금은 신축적, 특별회계는 경직적입니다. 알았죠? 법에 근거한 그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기재부 장관이 집니다.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기금 계획 운영 절차 수립 내용이 없죠? 왜 없을까요? 또 특강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 텐데 왜 어떻게 돼 있다고? 이건 그대로 예산 날짜랑 일치돼 있습니다. 알겠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회계도 120일 전 그대로 일치돼 있다는 점. 알았죠? 됐고 운용 계획에 대한 요 변경인데 제가 파이널 600제 만들 때 요 부분을 건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치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시험에 안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알겠죠? 만행자 오늘 라이브 특강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걸 준비하고 계세요.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 변경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통제하고 싶은 거죠. 즉 기금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통제로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이건 기본 세트입니다. 항상 심의 승인 알죠? 대통령 승인까지 거치는 거고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요 20% 범위라는 것, 요 20%를 외워두십시오. 그렇죠? 하지만 금융성 기금은 30%입니다. 요 수치를 꼭 외우세요. 그렇죠? 과거에서 비율을 줄인 겁니다. 과거 비율을 몰라도 되니까 지금
20, 30 요걸 딱 외워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금과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여러분이 뭘 봐도 되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자, 특별회계는 기금과 비슷한 점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뭐였냐면 설치해서 뭘 하느냐?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 이 법률의 근거를 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죠. 하지만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목적상을 딱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네 가지는 외우도록 했죠. 요 네 가지. 조달, 양국, 우체국, 예금, 우편입니다. 그렇죠? 우체국, 예금, 우편. 그리고 노내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본다면 5가지, 책임운영기관까지지만 정부기업 회계법에 근거하면 4가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지금 4가지. 알았죠? 자, 요렇게 해서 5개를 알아두시고 특정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률이 근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국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회계. 자, 그리고 특별회계 형성할 때는 바로 별도의 수익과 일반 회계를 전입받습니다. 일반 회계로부터 돈 넘겨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에 대한 것들은 기본서에 보시면 특별회계 근거법들을 쫙 해서 많이 넣어드렸죠. 그것도 7급에서 적중 대상입니다. 그래서 읽어두세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죠? 제목만 보면 뭐 하자는 것이 압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 뭐 하자는 거죠? 공단기 옮기는 건가요? 네, 주한미군 기지 이전입니다. 평택. 알겠죠? 이렇게 특정 사항의 법을 정해서 그 사업에만 딱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회계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할 때 특별회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뭐냐? 이건 주한미군 이전 서라. 요건 뭐 지역 사업서를 서라. 이렇게 명확하다는 점. 하지만 그대로 단점은 바로 뭐냐? 경직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수많은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버리면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부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지멋대로 막 중구난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제, 팽창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특별회계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알았죠? 이걸로 특별회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급, 특별회계 정리됐죠? 자, 다음 또 볼 수 있는 것은 또 196페이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보세요. 네. 통합재정인데 이 시트를 빼버릴까 하다가 워낙 또 특강 때 엄청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라이브 특강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이 통합예산,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상입니다. 그게 알겠죠? 여러분이 실무에서 행정을 해보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정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업용어로 깔끔하게 1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통합예산 나온다면 시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종 찍기 특강입니다. 자, 통합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통합재정 1번 패스 어디냐? 이겁니다.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합니다. 알겠죠?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포함하지 않아요. 네, 이게 통합예산의 특징이고 두 번째 시험에 건든다면 바로 어디냐? 또 제외되는 것이 금융성 기금은 제외합니다. 알았죠? 비금융성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전체, 그럼 중앙과 지방의 것을 모든 걸 통합해서 그리고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통합재정. 왜 만든다? 정부 전체 통계적 성격의 재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죠? 통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만약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디테일에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보전거래, 금융기금, 금성기금 제외. 간단하죠? 디테일에 들어간다면 이죠. 현금주의로 작성한다는 점.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건 현금주의. 왜? 통계니까 현금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이론 때 아주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사유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경상거래와 자본적 거래를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그리고 계산상의 특징이 바로 6번인데 바로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왜냐하면 계산상에서 항목의 위치 때문에 그렇죠. 기본서에서 그 항목 위치를 날개 넣어드렸습니다. 확인만 해두십시오. 알았죠? 자, 그러면 통합의 재정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맞추면 되는 거죠. 들어오면 정확하게 맞추는 거고 벗어나면 추측해서 맞추는 거고 네, 항상 맞추는 겁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안 벗어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딱 들어오니까 이것만이라도 정리하고 가세요. 알겠죠?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임박할 때 이런 행자학처럼 국사랑 국어랑 다르다고 했죠? 이 과목은 진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그런 것들이 결국 불안한 요소가 되고 계속 찝찝하게 만들죠. 그걸 오늘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100개 시트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만이라도 알고 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95점. 충분히 도달합니다. 이미 서울시 7급에서도 적중 다 검증했었고 이번에 국가직 9급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예산의 종류로서 분류의 기본적 체계인데 본 예산은 됐고, 자, 수정 예산.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회 심의 중이에요. 왜 심의 중이냐고. 심의 중이라는 것이 수정 예산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몇 회계연도다? 1회계연도의 단연도입니다. 단연도 알겠죠? 세금은 어떻죠? 세금은 단일세, 우리나라 세금은 영구세주입니다. 알겠죠?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1회계연도라서 1월 1일부터 며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회계였는데, 자, 그러면 예산은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한 예정적 수치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어디로? 국회에다 정부가 국회로 심의를 넘겨주죠. 그러면 국회가 어디?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요 중에 요 심의 중 요때입니다. 요 심의가 요때입니다. 요때 사유가 바뀌어서 바꾸는 걸 이걸 수정 예산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수정 예산이 여기 위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이 됐는데도 도저히 예산이 성립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예산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헌법에 근거한 준예산. 준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합니다. 그럼 준의 범위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하지 말자 이건 동의해요. 그러면 전년도에 준하다는 것을 인건비로 볼 것인가 뭐 물품 유지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 논하라고 하고 우린 그냥 준하면 됩니다. 알았죠? 신규 예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준예산제고 옛날에는 가예산 10 때는 가예산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준예산제도. 이렇게 해서 준예산제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계연도 개시돼서 본예산이 성립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들어온 것이 바로 뭐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부르죠. 추가 경정 예산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의 사유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읽어두세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읽어두세요. 그게 뭐가 들어오냐? 경제에 대한 문제,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혹은 남북관계의 변화라든가 경제 대량 실업 이 남북관계 변화 이것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남북 경협에 의해서 철도 사업하거나 개성공단 살리다 하면 뭐 할 거라고? 추경 예산 편성할 거라고. 알겠죠? 바로 이렇게 딱 들어온 적실성 있는 시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요건 하나 더. 추경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어떤 일이 나죠? 그 다음에는 본 예산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 본 예산과 결합돼서 함께하는 거지 추경을 별도로 결산한다 안 합니다. 알겠죠? 끝. 네. 자,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서 본 예산, 수예산, 추예산, 준예산까지. 자, 됐고. 그 다음 예산 결정 이론 파트죠. 자, 이번에 미국식 예산 결정 이론 파트에 들어오는데 미국식 결정 예산 이론 들어가기 전에 예산 결정 이론은 우리가 합리주의, 즉 총체주의와 점중주의 볼 수 있는 이건 바로 정책론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죠. 물론 최근 들어서 논외에 예외적인 결정 모형, 예산 모형으로서 다중합리성 모형이라든가 실시간, RTV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나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미 다 적중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만 유일하게 있었던 것들이죠. 그건 꼭 기본 때 한번 확인해 두십시오. 기본서 한번 읽어 두십시오. 알았죠? 자, 오늘은 좀 더 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 강의로서 기본적인 LIBS부터 이제 제로 베이스까지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것은 LIBS 품목별 예산 제도는 바로 뭐냐? 통제죠. 통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통제한다고? 행정부가? 아니요. 의회가 누구를? 행정부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행정부적 성격이 강한 게 뭐냐?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PBS입니다. PBS. 그렇죠. PBS. 성과주 예산. 그래서 LIBS는 기본적인 것이 점증적이면서 상향적인 품목 중심으로 가는 거고 성과주 예산은 상향 점증을 맞는데 이 성과. 그럼 이 성과는 뭘 사용하죠? 그렇죠. 단위 원가와 업무량의 관계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성과죠. 요 PBS가 최근 들어서 MPBS에 신성과주의로 토대로 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죠. 자, 신성과주의에서는 나중에 개혁 파트에 또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들어온 것이 바로 경영예산제도. 그래서 크게 본다면 LIBS와 PBS 그리고 PPBS의 구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상향 점증적인 것이 이제 하향적 합리 모형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하향적 합리 모형으로 미국 내에서 전환되는 건데 바로 랜드 연구소에서 국방 예산을 토대로 해서 먼저 접근했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계획에 의한 하향적 접근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기본서에 넣어드렸던 PPB에서 기본 구조도 정도는 봐두십시오. 자,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 사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에다가 엘리멘터리 요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향적으로 구성돼 가죠. 요 사례들을 제가 국방 예산 편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예산 제도는 당연히 직권화됩니다. 그렇죠? 너무 직권화되고 너무 하향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반영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팽창에 놀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재정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제로 베이스죠. 제로 베이스. 연기준 예산제로 갑니다. 이제부터. 연기준 예산제는 시험 나올 때 단독으로 내는 것보다는 PPBS와 비교하는 요소에서 제일 잘 냅니다. 왜 비교할까요? 둘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둘의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흐름에 있습니다. 하향적이냐, 상향적이냐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표들을 볼 때 다 무대포로 다 외운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봐야 될 걸 정확하게. 알겠죠? 해야 될 걸 정확하면 충분히 만행자에서 95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하향과 상향. 그래서 상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가 일어나죠. 참여랍니다. 그래서 요 연기준 예산 제도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 바로 제로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 랭킹. 우선순위를 랭킹화 시켜서 들어간다고 했었죠. 만약에 응용 문제로 넣는다면 우선순위에서 랭킹 잡는 방법을 할 텐데 기본선 날개에 우선순위 선정하는 방법을 넣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봐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서 바로 참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권적이다라는 점. 그럼 왜 이 연기준예산 만들어졌냐? 계획예산제 연기준예산 사이에는 바로 정부 실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난, 정부 실패를 해결하고 정부를 좀 더 감축관리 지향적 논리에서 연기준 예산이 나오는 거죠. 연기준 예산 랭킹화되는 작업. 그래서 PPBS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전형적인 설명이 이겁니다. 들어두세요. 많이 보셨을 텐데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계하는 게 뭐라고? PPBS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로 베이스는 뭐냐? 매해마다 제로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감축 지향적인 우선순위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예산이 경직 신축적입니다. 알겠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죠. 그래서 단기적입니다. 자, 만약에 둘 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공통성입니다. 합리적인 것은 둘 다 공통 점증 안 됩니다. 합리적인데 둘을 비교했을 때 더 합리적인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죠. 왜 그렇다? 모든 대안을, 즉 모든이라는 것은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이걸 다 제로화시켜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합리적입니다. 알았죠? 그럼 PPBS의 합리자는 이건 무슨 합리적일까? 이게 무슨 합리죠? 이때 합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왜 합리를 쓰냐면 사업 전체를 계획 단위에서 뭘 한다? 정확하게 비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시 분석. 알겠죠? 그래서 계량적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PPBS입니다. 알았죠? 제가 이렇게 쭉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표는 그냥 단어로 던져졌지만 제가 앞뒤로 쭉 맥락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뭐다? 출제원이 문제를 낼 때 서술하는 포인트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어두면 시험 지문에 갔을 때 제가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보시게 될 거라고. 이게 바로 리딩 복수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걸 노리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표만. 그래서 행작을 기존에 동광에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표를 많이 했는데 왜 행작 점수 안 올라가? 그런 상담을 저한테 문자로 굉장히 많이 주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행작다운 행작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제발 지금 안 늦었으니까 지금 시점은 굉장히 촉박합니다만 국가직도 있고 앞으로 지방직도 있습니다만 물론 국가직 떨어지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국가직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하는데 남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늘 건들고 있는 이 100개 포인트 중에서 자기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기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조금이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기본서에 파트를 찾아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다 읽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알겠죠? 읽어도 이해 안 된다. 그것만이라도 골라보세요. 강의를.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면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행작을 단어 암기하고 그냥 대충 해오고 기출 몇 개 풀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커버해버리자.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식 무대포식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다른 어떤 수험 과목 OT 때 항상 과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학이란 점을 제대로 학답게 하셔야만 교수들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적중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행적 탁구에 바로 그대로 따라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PBS와 연기예산. 여기에서 제가 만약 600제 문제에서 함정 문제로 아주 심한 문제, 제가 만들어놓은 600제는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 아주 포인트들이 남다를 텐데 여기서 만약 아주 숨겨놓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획예산제도 연기예산제를 만약에 조직적 차원으로 접근시켜버리면 자, 개선기관 라인 중심의 예산제도는 뭘까요? 라는 것과 참모 중심의 예산제도는 뭘까요?를 구분한다면 어느 쪽? 개선기관 중심의 예산제도는 어떤 걸까요? 네, 핵심은 바로 관리자가 참여라는 연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스텝 중심적 예산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계획예산제도입니다. 이거 문제 내면 이 수업 듣지 않은 사람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만 맞추고 합격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넘어오셔서 다음 포인트로 가보죠. 자, 예산 과정. 자, 이런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라도 되는 건 단순 암기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죠. 자, 숫자 정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숫자 특강 또 별도로 공개 강의로 올려둔다고 했죠. 링크돼 있으니까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찾아보세요. 공당이 사이트 좀 찾기 복잡할 테니까 카페로 연동해서 링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산 일정은 필수적으로 외워서 이런 것들은 자, 중앙관서에서 기재부의 계획서에 출한 게 1월 31일 그리고 편성 지침 3월 31일 그리고 기재부로 5월 31일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국회로 회계위원회 개시 120일 전 그리고 의결은 개시 30일 전 요거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여기 좋죠. 딱 돼 있고 120일, 30일 이게 뭐와 일치돼 있다고? 기금과 일치돼 있다고 알겠죠? 1+1입니다. 알겠죠? 딱 알아놓으시고 자 앞에 했지만 헌법상 이렇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헌법상에는 회계위원회 개시 며칠? 90일 전입니다. 30일은 똑같고 알겠죠? 90일 전 국가재정법상 120일 전인 거죠. 이것은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 집행에 있어서 자 예산은 기본적으로 뭐다?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뭐라죠?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 그래서 3년의 주기를 갖습니다. 3년의 주기 그 중에서 집행 과정 중에서 신축성 물론 통제 방안도 있지만 통제 방안은 빼고 그건 봐두고 이미 학습돼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중요한 건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서 이것은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행정에서 여러분이 일상에 쓰지 않는 용어들을 좀 쓰기 때문에 그러한 낯섦을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첫째, 이 용은 입법 과목이죠. 이 입법 과목이 뭐라고? 장, 관, 항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십시오. 그렇죠? 입법 과목 간의 상호용통입니다. 입법 과목의 상호용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A에서 B로 A 관에서 B 관으로 이렇게 옮길 때 뭘 한다?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전용은 이거보다 낮은 단계인데 그래서 행정과목인 세 항목 물론 이 안에 세 항, 세항목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작은 단위들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사용들 즉 전용은 사실 뭐냐면 목적은 바뀌지 않고 세부적 사업의 단위들만 변경시키는 걸 사실 전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얘기할 건 그게 아니라 전용은 행정과목, 이용은 입법과목 알겠죠? 구별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전용은 의결 없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똑같죠. 이건 반드시 거칩니다. 알았죠? 마음대로 쓰라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파이널 600제 딱 건드렸다면 많이 틀리던데 여러분 그만큼 약점인 것들이죠. 알았죠? 남들이 틀린 건 나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 그걸 타산지수로 해서 보완해 두세요. 알았죠? 지금 보완의 시간입니다. 다음 이체는 바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체. 즉 돈에 대한 기본적 관리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떠하다? 이 책임소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법에 근거해서 조직법적 변경을 가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의결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2월 넘기는 거죠. 넘기는데 여기는 사고이월과 명시월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구별하세요. 알겠죠? 사고이월과 명시월 차이점은 명시월은 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안 되고 명시월은 국회 의결을 얻고 사고이월은 얻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죠. 또 하나 명시월은 예산 형식 범위 딱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말로 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복습할 것. 자 계속비는 5년인데 총액과 연부액이라는 단위로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 줘야 됩니다. 계속비. 자 그다음 예비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일단 신축성 확보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다음 긴급 배정 재배정의 차이는 뭐가 있죠? 배정과 재배정은 뭐다? 기재부가 중앙관서 장악해 주는 게 배정이고 요 배정을 토대로 해서 뭐 들어온다? 이제 재배정이 들어오죠. 재배정은 뭡니까? 각 중앙서장이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 알겠죠? 요 개념을 구별해두고 그래서 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 긴급 배정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 외에 긴급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하는 거라면 이 단계 배정과 중기 배정, 단계 배정은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사업을 당기는 겁니다. 알았죠? 조기 배정은 뭐냐면 조기는 반기,
반기입니다. 6개월. 알겠죠? 상반기, 하반기. 이게 바로 조기 배상입니다. 추가 경제예산, 준예산까지. 네. 자, 여기 전부 다 신축성 확보제도. 다음 요로 됐고 이제 결산 가보죠. 결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결산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결산도 예산만 집중하다 결산을 놓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특강에서 이 결산을 아주 강조해서 드렸는데 결산에 자 출납산 완결 보고서 제출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고서 제출은 어디? 회계연도 다음이죠. 당연히 결산은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가 붙습니다. 4월 10일이죠. 그래서 감사원이 이걸 주게 되면 감사원이 이걸 모아가지고 5월 20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국회로 5월 31일까지 즉 4월 11일, 5월 20일, 5월 30일 날짜 외우세요. 그렇죠? 이런 건 숫자 특강과 연동시켜뒀습니다. 그렇죠? 숫자 특강을 그래서 꼭 한 번은 봐두세요. 자, 그리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이런 거 그냥 세트로 딱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는 형식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나라라고 불러줍니다. 만약 국회 8급이라는 국회 9급 시험 같으면 이 의회 절차 안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린 인사혁신처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회 문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국회는 들어가지만 국가직과 지방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국회 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너스를 알려드리면 요 예결특위가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나라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다. 50명. 그리고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인데 중요한 건 이들은 뭐 상임이 아니라 상설입니다. 상설. 상임위원회와 상설위원회는 다릅니다. 알겠죠?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됐습니다. 요 예결특위 안에 있는 바로 개수조정위원회가 엄청 비판받는 곳이라고 강의 때 강조했었죠. 네. 자, 또 넘어갔네. 자, 그 다음 예산개혁.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산개혁이 이제 결국은 재무행정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거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예산제도의 재정운영계획 세우고 총액배분 성과관리 이런 제도의 가장 핵심 제행에서 언제 도입된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 노무현 정부 때. 알겠죠? 바로 지금 현 대통령의 친구분인.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내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많은 개혁이 일어났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실제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들도 많고. 자, 일단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됐고 계획 수립이라는 거 더불어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있죠. 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기본적인 패턴이 어디에 있냐? 하향식 접근한다는 점. 하향식 접근.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각 부처에게 재량권을 줍니다. 하향식 편성하면서 재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재원 활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갖고 있는 NPBS 신성과주의적 성향을 많이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관점에서. 그 다음 성과관리제. 이 성과관리제는 단순히 단어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과관리가 전체가 재정 흐름과 일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 성과관리의 기본적 프로세스 3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제대로서 있다 정도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건 사업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죠. 알겠죠? 프로그램 예산제도 총액배분 뒤에서 별도로 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자,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그래서 이들의 장단점과 더불어서 차변, 대변의 복식부기의 기본 구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돼 있었죠? 자, 복식부기에서 차변, 대변, 우리가 회계까지 안 하더라도 이건 상식으로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상식이 넓어지는 거죠. 차변에 들어간 것은 바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 자산의 증가, 대변에서는 자산의 감소겠죠. 그리고 대변에 들어가는 기본적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채의 증가죠. 부채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증가. 이런 것들은 바로 대차변 입장에서는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겠죠. 그리고 비용의 증가와 그리고 수익의 증가. 당연히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를 나오겠죠. 요 8개 항목의 위치를 꼭 확인해 두실 것. 알겠죠? 여기다 실제 계산하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자, 발생주의 이 복식부기적 제도를 도입한다. 물론 중간 수정 발생주의, 수정 현금주의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둘을 도입한다면 이건 일단 자기 검증 기능이 뛰어납니다. 알겠죠? 자기 검증 기능에 대한 것을 토대로 성과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런 걸 토대로 하는 것이 복식부기 발생주의. 이런 복식 발생주의가 도입됐나요? 됐나요? 네. 이 재정 파트는 실행한다 안 한다 중요합니다. 도입 다 돼 있습니다. 알겠죠? 실행합니다. 네. 지방정부까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이건 기존 예산 제도와의 비교인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진행 방향.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상향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처들이 엄청나게 과단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단 요구를 토대로 해서 예산 사정기관이 또 삭감하고 삭감. 그래서 그 과다한 요구하는 비율이 대략 한 통계를 내봤더니 25%까지 증가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로 편성해버리고 나면은 각 부처 자율권을 줘버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났다? 각 부처에 한 하향식 편성인데 자율권을 토대로 해서 전문성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기껏해 증감폭이 5% 범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적인 무의미하게 부풀리고 삭감하고 이런 걸 방지할 때 제일 획기적인 게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였죠. 자, 특징 하향식이라는 점과 그리고 각 성과 관리에 포커를 두면서 바로 각 부처에 자율성을 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예산제도. 수업 때 아주 강조했던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뭐냐? 프로그램, 즉 사업입니다. 사업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서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바로 그 사례를 설명드렸을 텐데 그걸 연동하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성과 관리, 성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중앙과 지방 정부를 이제부터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편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연계되는 거죠. 이게 조직 단위로 가게 되면 어느 단위가 간다고 했죠? 실국 단위가 됩니다. 실국 단위. 알겠죠? 실국 단위에서 갑니다. 이건 조직 단위. 정부 단위로 간다면 중앙, 지방 연계. 그리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의 바로 총체적인 재정 배분을 대한 재정적 정보를 정해주고 그 결과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업 예산제도가 갖고 아주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사업 예산제도를 확인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BSC인데, 이 BSC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예산개혁 중에 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이 배경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있는데 뭐냐면 디브레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디지털 회계. 알겠죠? 디지털 회계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알았죠? 이 디지털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 요게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뒷문으로 백도어로 자료 빼돌려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 알고 있다? 디브레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렇죠? OLPH 요 용어도 알고 계십시오. 들어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디브레인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회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요거 때문에 복식부위, 발생부위가 좀 더 쉽게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런 배경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오셔서 BSC죠. BSC 균형 성과지표. 균형 성과지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질질 끄는 건 여러분이 필요 없어서 지금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오늘 분명히 초론까지 끝장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BSC인데 균형 성과 지표요. 네 가지 지표는 외우세요. 알겠죠? 이제는 외워둡니다. 기본 때는 이해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암기할 건 외워줘야 됩니다. 재무적 관점, 공익적 관점, 업무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 요 네 가지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요 네 가지가 바로 BSC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BSC가 다루는 것들이 이 정도 범위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BO 같은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MBO보다는 훨씬 더 거시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알겠죠? 그럼 TQM과 비교하면 어떨까? TQM과 BSC를 비교하는 것은 상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하실 필요 없고 MBO와의 비교해서는 분명히 범위가 더 넓다는 점. 그럼 왜 BS냐? 이걸 토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 조직 내부적 관점과 외부의 고객적 관점, 시간적으로 본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겠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밸런스 스코어. 그래서 이런 밸런스 스코어의 카드의 핵심적인 것은 MPM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거버넌스인가요? 뭐다? 제 눈빛을 피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빨리. 거버넌스. 거버넌스 관점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죠? 거버넌스입니다. 오늘 못 봤던 허점들 많이 노출되죠. 예. 이 자리는 여러분이 당황스러워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저런 거 봐야 되는구나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커버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에서 하나 더 볼 것은 각각의 평가 지표 이것까지 들으면 지문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러나
20문제 중에 모두가 다 맞추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틀리고 만점 방정 문제도 충분히 던지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영역의 지표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재무적 관점에서는 바로 요 성과 지표 이런 걸 오히려 할 거고, 고객에서는 바로 요 고객 만족도를 대표적으로 쓸 거고, 내부 업무적 관점에서는 얼마나 참여가 일어나고 그 소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 학습 성장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바로 이런 성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습 성장 관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BSC 됐죠? 요 구조도는 기본서에 그림 그려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2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자, 재무 보너스로 이번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예타입니다. 예비 타당성. 이거 굉장히 시사적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번 또또 특강과 달리 업그레이드된 강의가 바로 지금 라이브 특강 이것만은 꼭입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이것도 기본서에 거의 노출되지 않을 때 우리 기본서, 만약에 기본서는 이것 조심하고 아주 봐둬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그럼 예비 타당성 제도, 예타로 불러지는데, 예비 타당성과 시험 낸다면 반드시 그냥, 즉 타당성 조사 제도랑 비교할 겁니다. 차이점 어디 있냐? 주체가 다릅니다. 예비 타당성 기재부가 할 때 왜 기재부가 이걸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정부 전체가 하는 사업의 규모 덩어리가 500억 이상 돼요. 쉽게 말해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냥 막연히 대규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정부 순수 투자 금액으로 300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이 대상입니다. 뭐 이 수치는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기재부가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이때 타당이란 말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타당한? 아니요.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알겠죠? 즉 돈이 되느냐 마이너스냐 이겁니다. 알았죠? 여기에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예타와 달리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냥 타당성, 그 사업 적정성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주무처갑니다. 또 분석 기준으로서 예타는, 예비 타당성은 경제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이라는 걸 고려합니다. 기술적 관점은 거의 고려하지 않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 기술적 관점은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인데 예비니까 그래서 사업하기 전 단기 1회 끝납니다. 1회. 알겠죠? 단기란 말 1회입니다. 1회. 계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당성은 사업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사업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수시로 언제든지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간혹 이 경제적 정책 분석 이게 절대적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3년 전에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사례까지 설명드렸을 텐데, 예비 타당성에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진짜 가치는 뭐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 대통령께서 뭘 했냐면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지고 뭐 지역의 사업들, 그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전부 다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강요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한국적 지표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지표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들어두세요. 알겠죠? 이런 지문을 쓰면은 여러분이 못 봤던 지문에서 아주 혼동을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지표도 쓰고 정책적 바로 이런 경제 분석까지, 알겠죠? 이런 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20조 그 예타가 왜 실행될 수 있고 예타 편성을 통과하고 갈 수 있었냐? 바로 지역 균형적 목적이야. 알았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사지죠. 아주 핫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AHP 기법을 진출했을 때 AHP 기법 기억나죠? AHP 기법 세티 교수가 했던 바로 계층화 분석, 이런 걸 들을 때 보통 기본값 0.5를 기준합니다. 들어만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간 건 너무 디테일하니까 들어만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예비 타당성과 타당성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추겠죠? 자, 이제 인사로 갑니다. 드디어 지방행정 끝나고 재무행정 끝나고 통제는 끝나고 인사입니다. 제 교재를 유지하면 2권 역순으로 진행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봐야만 여러분이 놓치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사행정에서 실질적인 진행은 바로 이 역관제라고 불려지는 제도로부터 공직 임용의 정치적 임용을 허용하는 게 바로 역관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정당의 선거, 정당 기여도 선거에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역관제는 공직 개방 사상을 토대로 하지만 가피들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든가 너무 정쟁이 휘말리다 보니까 드디어 미국 내에서 최초의 정치적 중립이라 불려질 수 있는 법안 뭐가 있었죠? 펜들턴법. 자, 펜들턴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 중립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임용에 있어서 능력, 자격, 실적에 의한 실적제, 실적주의 같습니다. 실적제로 전환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전환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실적제는 정책 중립, 역관제는 정치 지향, 그리고 역관제에서는 공직 개방 사상을 한다면 이제는 자격과 능력에 맞는 사상, 이렇게 해서 인사행정에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역관제 실적제에 비교하는 장단점 많이 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직업공무제입니다. 직업공무제의 언어적 정의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젊고 유능하잖아. 그리고 인재죠. 여러분들이 생애를 걸쳐서 공직에 바람직하고 보람찬 것으로 여기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은 조직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알겠죠? 알바하다가 여기 잠깐 저기 한다. 이런 식 개념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중립을 시켜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공무원이란 걸 보장해버린다. 신분을.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제도는 이런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랑 유사하냐면 임용구조에서 안정화시키는 거. 자 보세요. 임용할 때 하위 충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폐쇄형 충원과 상하를 다 열어버리는 개방형 충원 중에 어떤 게 조직을 더 안정화시킨다? 당연히 폐쇄형이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100%냐 아니냐 이런 건 따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폐쇄형 임용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사람은 뭐 한다? 공직 안에서 계속해서 뭘 한다? 순환보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생애를 접근해 가는 거 생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은 조직 몰입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이 아니라 조직.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두루두루 이런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뭐 한다? 제너럴리스트. 일반 행정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요게 바로 직업공무제의 기본적 컨셉이고, 실적주의는 실적에 의해서 그 업적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고, 일 자체에 대한 직무 몰입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능력을 토대로 해서 얼마를 했니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적 관점에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직업공무제는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미래에 이런 미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 시점의 차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여러분이 두 제도에서 제일 혼돈스러워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혼돈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공통점. 결론적으로 실적주의건 직업공무제는 뭐다? 정시를 배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인정해 줘야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실적주의는 실적에 의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직업공무원제는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신분 보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급제랑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면 제도에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역관제는 충분히 학습하고 계시죠?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를 다시 지금 짧은 시간 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대표 관료제. 혹시 기출 문제를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 보시기는 힘들 거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보겠다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알겠죠?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것만 하세요. 그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기출 빅데이터 중에 기출 필수 코스에 있는 이 기필코, 말 그대로 기출 필수 코스라고 해서 기필코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잘 지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소화를 해두시고, 여기에 소화가 되면은 실질적 역량 업그레이드 실력 업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에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립니다. 내가 풀려서 푸는 거지 맞춰서 맞추는 게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풀 것만 풀라고. 알겠죠? 이 둘만 지금부터 소화하고 국까지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알았죠? 기출을 많이 욕심내지 말라는 것. 알았죠? 행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출 변형 필요 없습니다. 기출은 기출인 거고 이론은 이론이고, 이론적 토대가 탄탄하면 다 커버되니까 그렇게 해서 커버하도록 하시고, 좀 전에 학생이 질문해서 말씀드렸고, 자 우리 내용으로 다시 대표 관료제를 갑시다. 대표 관료제. 좀 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였습니다. 바로 넘어갔네. 자, 요 실적제에서 바로 직업공무원제. 자, 그 다음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왜 이 대표 관료제를 봐야 되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역관제에서 실적제로 넘어가면서 이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형식적이고 경직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약자를 고려하는 정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와 고위공무원 제도라든가 HRM 이런 것들입니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자원관리, QWL 모델. 이 QWL 모델 같은 경우에 요즘 이야기하는 워라벨이라는 것과 워크 오브 라이프 밸런스, 이 워라벨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시사 용어로 알고 계십시오.
또 특강 다 했던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 관료제를 좀 더 보는데 이건 단독 시험거리가 됩니다. 대표 관료제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킹슬레이가 소극적 대표와 적극 대표, 피동적 대표와 능적 대표 이런 것들을 즉 인적 구성적 대표가 역할적 대표와 연동을 하겠다는 것이 대표 관료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민주적입니다. 이때 민주란 말은 바로 뭐다?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응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대응성.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 약자를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에서 수식어로서 이 수직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형평성이 아니라 수직. 이거 왜 중요하냐면 수직적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대표 관료제의 치명적 문제가 무슨 문제? 수평적 형평성이 깨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적 평등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차별의 문제.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대표 관료제가 적용되고 있는 뭐 쿼터제라든가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대표 관료제는 제도적으로 본다면 내부 통제라는 점 알겠죠? 외부 통제 아닙니다. 내부 비공식 통제입니다. 내부 비공식 통제. 자, 단점은 바로 뭐냐? 역차별. 이게 바로 수평적 형평성 문제입니다. 역차별 문제.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와 부딪힐 수도 있고 자칫 이익 집단의 대표를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동적 대표가 능동적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이 제기됩니다. 자, 이 정도로서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죠. 뭐 제4의 문제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건 평소에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대표 관료제 됐고 다음 고위공무원단 이것도 보셨듯이 적극적 인사행정 일환으로 고위공무원단을 들어가는데 그럼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자 다시 여기서 별도로 좀 정리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자 고위공무원단이라 불려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에서 1에서 3급의 계급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인력 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의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역관제적 요소를 동시에 감행했다는 의도를 갖습니다. 정치적 임용을 허용해 주는 거죠. 실적제는 정치적 임용을 금했죠. 하지만 이제는 뭐다? 정책 임용을 허용해 주겠다고. 그렇죠? 그런 정책 임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자인 이들이 정책 결정권자와 좀 더 코드를 맞추고 잘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면서 제도적 목적은 고위직의 성과를 지향하고 경쟁성을 증가시키며 그리고 개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무산일주의에 빠지거나 부처 이기주의라든가 할거주의에 있는 이런 걸 쇄신시켜 주겠다는 의도가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누가 운영한다? 우리나라 부처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죠. 거기에 끄덕이면 안 되고 어디? 인사혁신처. 알겠죠? 인사혁신처가 운영합니다. 자, 인사혁신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특강할 때 별도로 또 해드렸으니까 봐놓고 자, 요게 고위공무원단이죠. 그래서 요 개방성이나 속성에서 두 가지 이제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 공모직위는 효율입니다. 전문가 효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때 아주 강조했던 거죠. 알죠? 전문 효율입니다. 앞뒤에 어떤 수식어 붙더라도 필요 없고 전문성이냐 효율성이냐. 그렇죠? 자,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는 바로 여기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민간인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모직위는 이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죠. 그리고 오픈하는 범위도 공모 전체 직위의 20%지만 공모직위에는 30%라는 점. 이것도 숫자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되겠죠? 개방성을 위해서. 그래서 경쟁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은 바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고위공무원들은 바로 신분관계의 보장성이 약화됐다 완화됐다. 약화나 완화나 똑같네. 약화됐다 보는 거예요. 강화된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리를 점하고 그냥 무산일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목적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십시오. 네. 그리고 급여 체계도 바꿔주겠죠. 급여 부분은 다시 할 겁니다. 다음 공직 분류 체계입니다. 자 이제 객관식의 이제 마지막 이런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알겠죠? 제일 좋은 건 이거 다 외우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자 우선적으로 더 정확히 봐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경력과 특수경력직의 차이점은 경력직은 실적과 직원공모제 즉 신분보장이 적용되지만
특수경영직의 실적과 직업공무제 즉 실무보장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직 공무원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원의 사무차장. 그렇죠? 요거 개정된 지 2년 됐습니다. 감사원의 사무차장. 감사원 원장 아닙니다. 사무차장.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도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 이 둘을 꼭 외워두십시오. 그렇죠? 네, 이들이고 그다음 밑에 특정직은 법률이 근간하고 있죠. 자, 특정직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 있는 외무공무원도 특정직이고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신분을 갖습니다. 알죠? 그 사람 아닙니다. 연구관 알겠죠? 연구관.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입니다. 직원 알겠죠? 요 국정원 직원은 작년 라이브 특강 때 요 국정원 직위체계 분석해서 그대로 시험에 적중했던 케이스입니다. 알았죠? 국정원 직원. 요 국정원 직원과 구별해야 될 사람이 작년에 했었던데 보세요. 국정원 직원이지만 정무직에는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에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입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우리 수업 시간에 딱 적중했었던 건데 국정원의 원장 그리고 차장은 뭐라고? 정무직. 그 아래에 있는 기조실장은 바로 뭐한다? 별정직. 그리고 밑에 국정원의 직원은 뭐다? 그렇죠? 특정직입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특정직입니다. 요렇게 정해진 게 국정구조입니다. 아쉽게도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은 패스. 이제 이런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걸 봅시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지우지 말고 놔둘까요? 괜찮죠? 네, 지웁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여기 있죠. 현재 재헌법연구관 주목하고 계시고, 알았죠? 요즘 많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 법관과 검사가 특정직입니다. 알겠죠? 일반직이었으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뭐 국정농단에 참여했다 내버려두지 않겠죠? 바로 이는 법에 의해서 특별한 신분보호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셔가지고 요 정무직인데 정무직 공무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선거에 한 사람들인데 특히 주목할 사람들은 여기 헌법재판소 소장이죠. 다르죠? 네,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총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무직입니다. 나머지는 됐고 별정직인데 별정직에서 주목할 사람은 뭐 비서급에 있는 이 차관보 처장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국회에 있는 수석 전문위원 한 단어로 해주세요. 국회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지방의회에 있는 의회 전문 여기 수석이 아닙니다. 그냥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알겠죠?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네,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둘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확히 봐둘 것. 됐나요? 자, 그 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인사이제 가장 기본적 골격이죠. 저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 시험 내라면 뭘 건드냐? 딱 하나입니다. 운영상의 유용성. 알겠죠? 계급제는 운영상에서 폐쇄형 임용구조를 토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하다? 아주 신축적 운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직순환이라든가 혹은 전직 전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분류를 토대로 해서 임명해 주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운영상에서는 경지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흡입하기에 제일 좋은 거, 흡수하기 제일 좋은 게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페셜리스트, 바로 스페셜리스트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 행정을 토대로 하지만 계급제는 그렇지 않죠. 내부 승진을 토대로 들어가는 스페셜리스트, 일반 행정가를 위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수립과의 관계로 따진다면 계급제, 좀 전에 설명드린 계급제가 좀 더 쉽죠.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미국도 실적제 하지만 뭐 바로 이 직위분류제 도입해 있습니다. 알겠죠? 계급제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도 돌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직무몰입이냐 조직몰입이냐. 이건 좀 전에 했던 거 똑같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직위분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요 개념. 요건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외워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직류, 직렬이라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직류, 직렬, 직군의 분류를 토대로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 전통에서 있는 것과 미국식 것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알아둬야 될 것은 직류와 직렬과 직군 이거 어떻게 본다고 했죠? 요 직렬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시켜버리면 직류고 직렬을 대분류로 묶으면 직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준열군 연예인 유준열을 외워두세요. 알겠죠? 지금 쿠바 여행하고 있던데 유준열
알겠죠? 유준열, 준은 빼고 유준열 군, 남자입니다. 유준열 군,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고 징열을 외워둘 거. 징열 갑니다.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 상이한 뭐 직급의 군 끝. 요걸 그대로 세분화시켜버리면 직류입니다. 바로 동일한 직렬례라고 했잖아. 끝. 그럼 요걸 그대로 대분류로 묶어버리면 직군이다. 어디? 직렬의 군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개 직군에 54개 직렬에 137개 직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알았죠? 한국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직급이라는 녀석인데, 직급은 뭐냐면 직급은 성질 종류 곤란도가 유사합니다. 직렬은 상이합니다. 끝.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뭘 헷갈려? 알겠죠? 상이하냐 유사하냐? 끝. 직위는 그냥 한 사람이 다 직입니다. 알겠죠? 그럼 등급은 뭔데? 등급은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입니다. 동일한 보수의 직위의 군을 등급이라고 불러. 그레이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네. 쉽고 명쾌한 게 만행자입니다.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 시험입니다. 시험. 자, 시험의 요형선 오셔가지고 시험의 요형선 지치지 않죠? 계속 갑시다. 알겠죠? 쉴 거 없습니다. 라이브 특강이니까. 시험의 효용성에서는 이 시험의 효용성에 나가서 보통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개념에서 구별하고 있는 건데, 자, 타당도에서 기준 타당도라는 것은 우린 시험인데 시험 자체가 얼마나 기준으로서의 평가적 가치를 갖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 때려치우고, 자, 기준 타당도를 바로 뭐냐? 시험 성적과 비교합니다. 성적과 비례해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 금평이죠. 이게 비례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 상까지 알고 계십시오. 동시적 타당도는 재직자랑 비교하는 거고, 예측적 타당도는 합격생과 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타당도는 뭐냐? 시험 내용이 컨텐츠가 능력적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내용 타당도죠. 600제 이런 걸 응용하는 문제 지문까지 내가 만들어서 넣어드렸는데 그걸로 훈련하시면 될 거고, 다음 구성 타당도. 이 구성 타당도는 바로 이론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죠? 가장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타당도 구성에서 제일 오류가 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입니다. 사실은 이론적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도라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상관관계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수렴적 타당도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고 차별적 타당도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상관관계 정도. 그 다음 신뢰도는 바로 일관성이죠. 일관성이고,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 난이, 실용도까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타당도와 신뢰도 이 둘의 개념을 일관성과 타당도의 세 가지까지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씁니다. 나중에 정책평가랑 구별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제가 수업 시간에 시사주로 아주 강조했던, 그래서 시험에 시사주로 나오면 어떤 책도 없지만 우리 수업들은 여러 번 맞출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역량평가. 이 평가 역량 부분은 인사행정 전공교수들 아직까지도 계속 고심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시험 낸다면 역량평가는 첫째, 금평과 비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냐? 역량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고위직입니다. 알았죠? 금평은 하위직입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들에게 역량평가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금평은 과거입니다. 과거. 미래 잠재적이냐 과거냐. 그러니 미래 잠재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상해? 알 수도 없는데. 알겠죠? 보상 안 됩니다. 알았죠? 하지만 금평은 당연히 성과라는 개념으로 연결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역량은 역량평가단이고 금평은 상급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역량평가단이 하는 것과 상급자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상급자 요약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주관적입니다. 알겠죠? 역량평가단은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시선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시험 지원을 할 때 교수들은 싹 빼버리고 객관, 주관 이렇게 낼 거라고. 알았죠? 요겁니다. 물론 이걸 좀 더 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단은 평가센터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 팩트에 대한 평가 아니기 때문에 뭘 주로 쓰냐? 실질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방법을 씁니다. 모의 실험. 이거면 역량평가 나올 수 있는 시험 주제 다 들어왔습니다. 안 벗어납니다. 그대로 세팅하세요. 연동해서 보너스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건 라이브 특강 이것만은 꼭에 확장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교육훈련가 나온다면 교육훈련과는 역량 개발입니다. 역량평가 아니죠?
역량이 그 역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역량 개발과 들어간다면 어디에 차이를 갖고 있냐? 역량에 대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에 대한 쌍방향성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지만 교육 훈련은 일방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 교육 받아. 왜? 직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은 성과, 사회 성과를 증대하려 하지만 개인의 능력적 부분에 오른 기술 지식의 개발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 역량 평가라는 역량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과적 관점과 직결되어 들어오는 거고 교육 훈련 그냥 훈련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게 바로 액션 러닝이죠. 그렇죠? 액션 러닝 이 개념 알고 계십시오. 바로 소규모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로 적극적 토론적인 학습의 공유 관점이 바로 액션 러닝입니다. 됐습니다. 600지대 문제까지 내는 순간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보수죠.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바로 봉급과 수당을 결합시켜서 보수라고 불러주죠. 보수. 보수의 개념 알고 계십시오. 봉급, 즉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당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제의 나라는 뭐 수당이 발달하고 직위분리제의 나라는 뭐 기본급이 발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의 범위는 재정력을 상한으로 생계비를 하한으로 해서 대외적 비효성과 대내적 상승을 갖는데 이 둘 중에는 대외적 비효성을 1차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내적인 게 아닙니다. 대외적인 다른 직종과의 비교가 1차적 기준이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겁니다. 네. 보수 제2곡선은 바로 상위직을 우대하기 위한 것들이죠. 됐고 임금 피크제는 시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스. 수업 때 설명한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징계입니다. 징계. 자, 요번에는 요 징계와 관련되는 것들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데 인상에서 이 징계 파트를 꼭 봐두십시오. 그렇죠? 원래 아주 핫 이슈입니다. 이 징계는. 자, 기본적으로 징계 종류의 요 수치는 외워둬야 되죠. 물론 수자 특강에 다 해드렸던 PPT표인데 감봉은 1, 3개월이죠. 자,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죠. 신분은 유자입니다. 단 보수의 전액삭감이죠. 강등도 전액삭감입니다. 강등 전액삭감이고 해임과 파면인데 해임은 몇 년? 임용의 지한 취임 제한이 3년이죠. 그래서 해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해삼 바다에 있는 해삼입니다. 그렇죠? 먼 게 말고 해삼. 그리고 파면은 아예 신분관계에서 강제 처분인데 이거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또 하나 해임과 파면을 주의할 것은 해임 중에서 요거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 바로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이면 8분의 1, 5년에는 4분의 1, 수당은 4분의 1이죠. 즉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해버리면 그대로 파면의 숫자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바로 8분의 1 곱하기 2는 얼마? 4분의 1. 설마 16분의 1 이러진 않겠죠? 장난입니다. 네. 자, 그 다음 5년 이상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죠?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해임을 중심으로 딱 외워두십시오. 해삼, 그리고 수치 8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끝! 자, 그리고 실제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입니다. 얘. 이게 바로 오늘 라이브 특강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요거 소멸시효, 요 징계 소멸시효까지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가세요. 원래는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징계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소멸시효는 뭐냐면 일단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불러주는데 3년인데 이게 중요해요. 금품 향수수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알겠죠? 5년. 네, 5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금품 향수수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숨고 지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5년입니다. 두 번째 고개 끄덕이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라고 고개를 쳐야죠. 알겠죠? 자, 5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원래 요 징계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 요거 국가공무원법 법에 근거한 것들인데 직위해제는 직위를 해제하고 보통 대기 명령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 면직 사유 특히 직권 면직을 알아두세요. 그렇죠? 당연 퇴직과 다릅니다. 당연 퇴직은 뭐죠? 뭐 사망, 국적 상실, 뭐 기간 만료 이런 것들이고 직권 면직은 신분이 아예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신분 박탈당하고 그래서 직위해제의 향상 즉 개선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이럴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전직 시험이 3회입니다. 3회 알겠죠? 3회 불합격. 그리고 직제 정원의 개폐 요 사유 들어가 있고 군무 이탈 자격 상실인데 7번에는 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부적격할 경우에 어떠하다? 그렇죠. 일단 고위공무원단에서 적격 심사를 요구받습니다. 이건 직위 해제 사유고 요렇게 적격 심사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뭐 면직으로 한다고. 그렇죠?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위 해제를 직권 면직을 알아두십시오. 다음. 또 넘어갔네.
그 다음 공직윤리. 자, 윤리에서 법체계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기본적인 13대 의무는 확인사항이고 공윤법, 공직자윤리법을 꼭 주목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1행 기준으로 일반직 기준으로 공개는 1급 이상. 자, 그래서 주식 매각 신탁,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선물 신고 의무 얼마? 우리 돈으로 10만 원 상당. 알겠죠? 그리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자 요겁니다. 퇴직 공직자인데 이거랑 구별해야 될 게 비위 면직자와 퇴직 공직자 다르죠? 그래서 요 연도 5년 5년이냐 5년 3년이냐 요거 아주 강조했을 텐데 작년에 라이브 특강에서 적중했던 사례입니다. 그대로 딱 들었어요. 그러나 올해도 알아두십시오. 근거법도 다릅니다. 부방위법이냐 공유법이냐 법도 다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어디에 들어있다? 공윤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자, 그리고 부방위법에 대한 것들이죠. 자, 부방위법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내부자 고발자 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김영란법입니다. 알겠죠? 김영란법도 시험 직전 합에서 요 그대로 해서 문제 적중했던 건데 하나 더 들어가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영란법은 355조 지금 알았죠? 개정된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학거 필요 없고 355 음식 3만 원 그리고 선물 5만 원인데 예외가 있죠. 농축산물은 10만 원까지 경조사비도 5만 원인데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까지 알겠죠? 요렇게 되어서 들어와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험에서 사실은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안 건드렸는데 워낙 이슈가 되는 법이니까 내용까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만행자 선물입니다. 대상에 교직원, 언론인까지 들어온다는 점 알겠죠? 그래서 위헌 시비가 일어났지만 합헌입니다. 다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가 중요합니다. 직무 유관 아니야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이 금품 수수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직무 관련돼 가지고 요 형사처벌하는 거고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이상이 있으면 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뭘 한다?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김영란법 실시 적용 첫 사례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경찰관이 박하스를 받았다. 그래서 박하스에 5배의 과태료. 그렇죠. 일종의 상징적인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려 들어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더 큰 게 바로 이거죠. 직무대가 관련 없이 형사처벌이 들어간다는 점. 알겠죠?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또 제한하는 것들이 외부 강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죠. 네, 이게 바로 핵심적 내용들입니다. 김영란법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자, 더 넘어서 부패. 원래 바로 이 윤리 부패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정리하기 힘들 거니까 부패로 오셔가지고 이 부패의 종류로 오셔가지고 유형 정확하게 사례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사례에서 우리 기본서에 적중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중됐다는 게 그 해에 시험에 적중된 건데 올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일반적 용어로서 자 후원형은 바로 정실 학연 이런 것들이고 사기형 하면 공급 비용을 사기라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냥 사기는 사기다 이러지 마시고 거래형은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 그리고 독직행위는 바로 대가. 독직은 바로 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돈 주면 할게. 이런 식의 바로 독직행위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권력형 체계화된 생계형 됐고 부패 종류로서 흑색, 회색, 백색 이것은 제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난의 정도죠. 그래서 백색, 흑색 비표, 흑색 비표는 명백히 부패로서 인정되는 거죠. 횡령이 대표적이고 회색 부패는 바로 한 중간 정도입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인하자 이런 정도 있고 백색 부패는 용인되는 거죠. 이 용인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위기 때 관료의 어떤 선의의 거짓말 알겠죠? 그래서 영화 국가 부도가 탄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알겠죠? 이겁니다. 네, 요건 사례로 적용된 거니까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초진원 들어가시죠.